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중동 소식입니다. 종전 후속 협상을 잠시 쉬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내부 결속과 전열 재정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과 나토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이번 주, 종전 후속 협상의 향방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전 최고 지도자 장례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례 행사에서 반미 메시지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헤란 중심 대규모 예배 시설에서 이틀째 엄수되고 있는 알리 하미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서는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규탄이 이어졌는데요. 행사 사회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قسم به خون تو قتل ترامپ گردن ماست. 하메네이의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장례식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장례식에는 하메네이의 다른 아들들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체제의 건전함을 과시하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신변 위협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일정은 테헤란 시내 행진에 이어 이란 종교 도시와 시아파 성지 등으로 시신을 운구한 뒤 오는 목요일 안장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현지 시간 오는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핵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다룰 후속 협상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 국면에서도 이란 국영 매체는 약 5개월간 중단됐던 이란과 카타르 간 해상 교역이 재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강경한 반미 여론을 결집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 경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미국과 함께 이란에 공습을 나섰던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균열설 봉합에 나섰다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불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99%의 경우 의견이 같다며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99% of the time we see eye to eye. But as in any family, in any close friendship, there are sometimes differences of opinion, and we discuss them openly.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미국은 우리를 모범 동맹이라고 부른다면서 실제로 함께 싸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란 전쟁 종전에 자신이 반대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중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확대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r relationship with Netanyahu's it's good, but we have to keep him a little bit sane.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주쯤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등 후속 협상의 쟁점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의 기술력을 키우면서 올해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90분 동안 통화하며 외교적 주도권 확보에 나섰는데요. 평화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향해 전례 없는 강도로 드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러시아 정유시설을 194회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5월 정유시설 공격 횟수가 16번으로 월간 최고 기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력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정밀 타격 능력과 생산량이 늘었고 미국의 정보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2월 이후 미사일과 드론 5천여 발을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전쟁 주도권이 흔들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중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Разговор, это уже четверты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ыл, естественно, не только протокольным, но деловым и весьм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м. 하지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평화 협상이 여름은 지나야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강경 태세를 고수하는 만큼 올해는 의미 있는 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을 점검합니다. 당과 정부도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이행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성숙 총리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역사적 결단이다. 향후 3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제다라는 공감대 속에 속도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기 대응이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강훈식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기금을 조성해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은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 검토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이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망을 조직하는 건 국가의 일이라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 파행 속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질해 단독국회 운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후반기 원구성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확보 의지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거 의도를 널리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임위를 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여는 것은 반쪽 상임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만 보호하는 그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투표지 사태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추천권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변협을 비롯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국조특위 위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과거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한 여야 공조기류에도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발목 잡기다, 거대 이석 독주다, 양당이 맞서며 후반기에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도 곧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내전이 예고된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혀온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 이들 중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와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연일 언급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참석 등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 징계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주까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안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6.3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최고윤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원론적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중진인 오선 윤상현 의원은 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자며 징계 정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은 또다시 반장동혁과 친장동혁계로 갈라져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한겨레 신문 기사는 AI가 똑똑해질수록 먹는 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AI 에이전트의 계산 비용과 에너지 소비 등을 세계 최초로 정량 분석한 결과입니다. AI는 단순한 답변이 아닌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중이죠. 그동안 AI의 진화가 얼마나 많은 계산 비용과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 새로운 방식으로 부담을 준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보다 대형 언어 모델을 평균 9.2배 더 많이 호출했고요. 응답 지연 시간도 최대 153.7배나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질문 한 건당 전력 소비량이 기존의 단발성 대화 방식보다 무려 136.6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구글을 통해서 하루에 약 137억 건의 검색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AI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무려 약 20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 셈입니다. 연구팀은 제한된 인프라와 전력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작정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비용을 키우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은 고용 성장이 청년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을 이끌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지만 그 온기가 고용 시장으론 번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 설비와 자동화 공정이 주가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2030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용 침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 충격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청년층입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15세에서 29세만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AI가 대체 중인 단순 반복 업무직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중인데요. 정보통신학부와 법률회계 전문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고 느끼는 청년이 많은 현실이죠. 청년들의 고용부진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끝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사라져간다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출산율은 낮지만 조산이나 저체중 등 고위험 신생아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요. 인력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 10곳 중에 한 곳은 최근 5년 사이에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전공의는 올해 단 19명입니다. 인력이 적으니까 당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요.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치료 난도가 높아서 의료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영향이 있습니다. 현장에선 아무리 연봉을 높여도 일할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서울도 심각한데 비수도권은 재난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진이 확충되기까지는 수년이 남았습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부담 완화책을 내놨지만 뾰족한 수는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7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 과거 연인을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A씨는 범행 직후에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하던 A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 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10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인 서면 경고와 2호인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 3호인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다만 위험 징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는 고려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던 남양주 사건 넉 달 만에 또 같은 일이 성남에서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건데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김운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넉 달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전 연인을 신고했던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와 경찰이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겠다며 합동 대응을 예고한 날입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는 범죄자가 추가로 스토킹 등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공유해온 겁니다. 이에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저질러 접근 금지됐을 때도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접근 경보가 뜨는 즉시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출동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런 대응에도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스토킹 피해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임박했을 때 신고하는 스마트워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역 비하 응원 구호로 무리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직접 사과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여론은 물론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와 조롱응원을 펼쳤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를 찾습니다.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가서 사과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응원으로 무리를 빚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과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운동 교육도 받기로 했습니다. 조롱응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기말고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앞서 두 학교 만남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두 지역 교육당국이 어렵사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양 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자라는 데 공감을 하셔서 만약 진심 어린 사과와 이를 용서하는 모습이 뒤따를 경우 진영 싸움으로 번진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들에게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에 대해서도 선처받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무엇보다 어른들이 만든 표현에서 비롯된 잘못을 학생들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사과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사과를 앞두고 광주 제1고등학교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 제1고가 배재고의 사과가 이루어지는 오늘 경찰에 학교 시설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밖 대로변 등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코앞 아파트가 등하교 시간대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인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 지난달 22일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등하교 시간대 외부 학생의 정문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학교와 가까워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의 이른바 학세권 가치 보호를 이유로 외부인의 통행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교 시간인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정문에 경비원이 배치되는 등 등하굣길 주변 단지에 사는 학생들의 출입이 제한돼 평소에 2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외부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을 훼손해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을 우회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내부 통제기관의 권고에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등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수사 신속 처리 지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발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신속 처리 지시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9개월 동안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긴 한데요.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은 뭔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율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상반기 우리 증시의 변동폭은 상당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 변동폭을 더 키웠는데요. 출시 한 달여 만에 우리 증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증시 상반기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네. 일단 여러 지표들이 얼마나 변동폭이 컸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변동폭이 꼭 컸고 또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변동폭을 보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V 코스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뭐 한 30일에 대한 기대 변동성을 연율로 바꾼 거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V 코스피가 80이다 이렇게 되면 80%가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장이 향후의 30일 변동성을 연율로 80% 수준 정도로 가격에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로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뭐 점수화된 지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0보다는 무조건 클 수 있고 100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0에서 20 정도면은 좀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30 이상이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60 이상만 되어도 약간 공포감을 느끼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 발표된 데이터가 2009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이전까지 기간 동안을 한번 V 코스피를 계산한 게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장중에 103.0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 마감에는 조금 더 낮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공식 발표가 있었던 2009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았던 지수는 2026년 6월 그때 29일 장중 97.9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96.94를 보였거든요. 역대 최고인 거죠.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 6월 말에 있었던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기 때 일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우리가 VI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개별 종목, 이거는 이제 시장 전체가 아니고 개별 종목이 직전 체결가 대비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급등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분간 시장을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체결이 되잖아요. 그걸 일단 주문을 쫙 받아요. 사이드카랑 비슷한 거예요? 사이드카랑 비슷한 건데 그거를 그냥 10% 개인 종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할 때 변동성 완화 장치. 그렇죠. 그래서 주문을 쫙 받아서 이걸 단일가로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주의를 하고 막 시장을 따라가는 걸 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제 경고 조치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건수가 상반기를 다 합쳤더니 건수가 어떻게 되냐면 29,357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대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죠, 그죠? 그리고 매일 변동하는 일평균 변동폭도 4%가 넘은 사례가 98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8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4번째로 가장 큰 일중 변동폭을 보이고 있어요. 원인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반도체, 우리 그 슈퍼사이클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중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랑 비교해서 지금 55점 거의 3%로 폭증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 이상이 시가총액의 반 이상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 종목, ETF 이거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더 커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건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 변동폭 더 키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근데 불과 한 열흘 전쯤에 냈던 보고서 보면 이거 ETF 나오면 국내 우량주에 대한 고위험 고수익 수요 흡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내비쳤었는데 왜 이렇게 기대와 좀 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준 경고는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주식 하나의 하루 움직임의 2배를 따라가는 ETF예요. ETF가 원래 뭐예요? 약간 이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지만 펀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그렇죠. 위험의 변동성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시장을 쫓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하도록 만든 게 이제 ETF인데 이거를 이제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도 2배 가까이 커지는 그러한 그런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 개인의 손익에 그치지가 않고 이제 거래가 몰리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장 마감 무렵에 이 기초 주식을 사거나 팔면서 포지션을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주식이 막 오르잖아요. 오르게 되면은 이제 더 기초 자산을 이 ETF는 팔고 그다음에 기초 자산은 더 사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기초 자산을 팔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기초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신용융자죠.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제 늘어나면 문제가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개인이 투자를 잘 안 해요. 대부분 기관이 하는데 우리만 지금 60% 이상 정도가 개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단 실적이나 뭐 진짜 그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매도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커진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괴리율이 커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괴리율이라는 게 뭐고 이게 왜 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ETF의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가 있어요. 이제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 가치는 10,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12,000원에 이 ETF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이제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괴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작동을 보면은 이게 작동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시장가가 우리가 ETF의 이제 가치를 우리가 NAV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게 시장가가 가치값보다 너무 높으면은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요. 이제 이 유동성 공급자가 ETF를 팔고 기초 자산을 사가지고 아까 차익을 가져가게 되고 시장가가 얘보다 그 가치값보다 훨씬 더 낮으면은 LP가 ETF를 사고 기초 자산을 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익 거래 자체가 이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 자체가 시장가를 그러니까 순 자산 가치에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괴리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괴리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난 6월 8일에 그 ETF 사고가 하나 났죠. 이게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7.8% 정도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날 7.68%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2배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돼야지 정상적으로 되냐면은 15% 예. 정도 하락해야 되는데 이날 ETF가 오히려 49.7%가 올랐어요. 거의 50% 급등한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괴리율이 85.6%까지 벌어지는 우리가 사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정상 작동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 보정 장치라고 부르는 이제 시장의 ETF의 순간 자산 가치랑 시장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괴리가 크게 안 벌어지게 하는데 이게 작동을 잘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LP가 주문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예. 벌어졌나라고 보면은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이게 동시호가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거래는 실시간 체결을 하는데 종가 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모든 호가를 모아가지고 단일가, 아까 비슷한 상황인데 단일가로 체결을 해요. 이때가 LP들이 호가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으면은 다시 ETF를 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초 자산들을 사고 그다음에 ETF를 팔면서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보통 LP가 매도 호가를 내면서 조정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시간. 이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막 하락했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사놓으면 내일 많이 오를 예. 거다라고 2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기초 ETF에 레버리지 ETF에 매수 주문만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게 결정이 돼버린 개인 거죠.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주문이 매도는 없고 전부 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주문만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너무 종가 매수에 몰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예. 네. 그 결국에는 장마감 10분 전에 막 몰리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는 건데 네. 금융당국도 여기에 손을 본다고 나섰다고요? 그렇죠. 그 제도 자체가 문제이고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동시호가 10분간 LP 호가 제출 의무를 좀 면제시켜 준 게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치는 부분. 그다음에 그래서 뭐 LP 호가 관리에 실패했다고 한투운용도 이제 사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마지막에 좀 주문을 넣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자율성을 주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 이런 거는 필요할 거고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시간대는 사실은 LP가 호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서에 공시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충분히 위험을 테이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규제들이 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자,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환율이 지금 1,500원대 머무는 게 이제 상시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외환 시장이 주 5일 동안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건데 네. 1,500원대 환율 좀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긴 하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오히려 더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24시간 동안 이제 거래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화를 기다리지 않고 거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의 NDF에 몰리던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장점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야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는 들어요. 밤 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환율이 오히려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좀 시장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데에 좀 예의주시해서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홈플러스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지금 네. 홈플러스가 이제 2주 14일 안에 2천억 원을 마련해야 네. 그 즉시 한거래에서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인수할 거냐,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예. 하는 이슈에 서로 미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이자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MBK 파트너스란 말이에요.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리츠는 채권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란 말이에요. 근데 담보권 행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둘 다 일부분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천억 정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걱정은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거든요. 네네.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일단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자체가 사양 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알짜 점포는 이미 다 매각이 됐어요. 문제는. 그리고 인건비랑 임차료 부담도 굉장히 큰 상태고, 그래서 경쟁 업체들도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LBO 방식, 다시 말하면은 MBK 파트너스가 이거 인수할 때 2015년도에 본인들 인수 가격이 7조 2천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4조 정도 말고 3조 정도 말고 4조 정도는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빌린 돈의 이자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부 다 홈플러스에다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L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사모펀드 인수의 좀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고, 이게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위험은 전부 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사, 직원, 협력업체한테 예. 다 떠넘기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도 이익은 지금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사모펀드도 그렇고, 사모펀드랑 금융회사가 이익만 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탈적 사모펀드라고 얘기해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법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게 개별 기업의 구조라고 보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사양 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전환의 좀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네네.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서울은 하늘이 흐리기만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면서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벌써 27.3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수도권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늘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차츰 비가 시작돼 오늘 하루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호남 지방에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준 청주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간밤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열대야에 근접한 밤더위가 나타났고요. 지금은 서울 기온 24.9도, 청주 2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7월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우나 온열 질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